네, 2022년 1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기시다와 손잡고 시진핑에 맞선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를 후원하는 인태 전략,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입니다. 오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가서 이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이다. 제가 요즘 한 대학원에서 한국의 국제정치를 강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성으로 얘기하면.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은 우리하고 미국 관계가 좋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세상에서 저도 쭉 살아보니까요. 다 1등 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갖고 경쟁하죠.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삐져갖고 2등하고 친구가, 3등하고 친구가 돼갖고는 이제 헐뜯기 시작하죠. 안 되는 사람들이 2등, 3등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과 동맹을 맺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강국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희한한 관계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중국도 우리가 발전했고, 중국도 그걸 배우려고 우리한테 다가오고, 일본도 우리를 홀대하지 못하고 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상당히 크니까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좌파는 그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더 우리가 지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던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 때문에 잘 살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 방식에도 물론 모순은 있어서 문제는 있어요. 거기서 요만큼 발견된 문제점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우리의 장점마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더니만 딱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다.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토착 외교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일본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조 국가를 봉건 국가라 그러죠. 그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그렇게 쭉 발전해 이렇게 한 수천 년간 오다가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군주의 일방적인 권리가 아닌. 그러면서 군주하고 싸워서 군주의 권력을 뺏어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군주는 없애버리거나 상징적인 존재로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대표를 뽑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이 그러고 막 경제가 막 부흥하면서 아주 발전, 인구도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흔히 역사에서는 근대화라고 합니다. 이 유럽이 대항해부터, 중세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대항해를 거치면서 산업혁명 거치면서 근대화를 하면서 강국이 됐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근대화가 확 일어나면서 세계 질서가 확 바뀌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중국과 우리, 일본은 조금 덜한데 해금 정책이라 그럴까? 해금 정책은 뭔가 하면 쇠국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가 가장 넓은 교통로인데 글로 가지 않고 제한된 무역만 하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부가 쌓이지 못해갖고, 스스로 이 부가 쌓여야만, 막스가 얘기했잖아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고. 밑에서 돈이 쌓이면 위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군주정을 없애는 그런 힘을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서구에서 들어온 힘에 의해서 뭐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리고 서구가 우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서구식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 결국은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느냐, 울면서 배우느냐, 안 배우는 척 하면서 배우느냐, 결국은 배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적극적으로 배우는 게 이왕 졌으면 최고입니다. 그 반발심 때문에 거부하면서 배우면요, 진도도 안 올라가고 계속 집니다.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잡습니다. 그 근대화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일본 친구들은 미국한테 놀라서 국가를 개방한 다음에 순식간에 근대화를 했죠. 그때 그들은 적극적인 근대화를, 그때는 이제 서구라 그랬죠, 서구. 그들의 시스템, 영국과 독일이 발전했으니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근대화를 그냥 서구화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구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도 서구화를 추진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병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쓸 수 있게 됐죠. 또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이 많죠. 또 일본을 통해서 서구화를 공부한, 근대화를 공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척을 지면서 근대화를 하게 되면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졌으면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게 낫지, 거부하면서 따라하면 계속 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도 철저한 반일주의자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못 뚫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관계를 뚫으면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하죠. 일본을 따라 배우게 하죠. 이렇게 된 계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잖아요. 부가 없잖아요. 우리는 대항해 시대를 안 겪었으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또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남녀를 서독에 광부하고 간호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려고 서독을 가죠. 가갖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나요? 그때 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네들이 성장하려면 부가 있어야 되는데, 부를 만들려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해라. 그럼 결국 일본 돈을 받으란 얘기죠. 그때 박 대통령이 딱 알아듣고 와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때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인가 하는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회를 잡죠. 그 다음에 추가로 월남전 파병해서 또 부를 모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없는 부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동인이 돼갖고 지금은 세계 탑 7, 탑 8 수준의 국가가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처집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하면 그들을 에이씨 우리 졌으니까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갖고 나중에 이기자 이렇게 덤비면 일본 따라잡기가 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그 국민당 생활 수준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우리가 나을 겁니다. 우리가 낫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벌어졌어요. 일본이 지금 더디게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확 발전해 버려갖고, 저는 요즘 뭐 해외 안 나간 지 몇 년 됐지만 지방은 자주 가요. 산에도 가고 들도 가는데 쭉 무심히 보다 보면 한국과 일본 농촌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깨끗한 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 일본 아니야? 이런 생각. 과거에 제가 일본 가서 농촌 참 깨끗하다라고 봤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들, 이해찬 같은 사람들은 토착 외국 어쩌고 하면서 계속 한국과 일본을 띄어내려고 그러고, 또 이북 김정은이도 가끔 이론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있게 한미일 공조를 얘기합니다. 같은 보수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좌파가 두려워가지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컴플렉스 때문이죠. 아버지가 일본 육사를 나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다가 북한이 핵실험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지소미아 맺고 위안부 타결하고 했다가 오히려 당해버려서 탄핵으로 가버렸죠. 너무 조심하고 겁을 내다가 실패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초장부터 일본하고 관계를 뚜벅뚜벅 갑니다. 한미일 공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숱한 좌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그자들은 뭐라 그래도 그렇게 갈 거니까 두고 이 보편적으로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웃겼던 게 지금은 확실히 알겠죠.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20조인가 30조인가 뭐 40조인가 되는데 한국전력이 이 적자를 메꾸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한국전력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그 몇십 조를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전부 다 한정 거 사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 그래야 들어죠. 그럼 부담이 커지죠. 지금 한전 채권 발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경제 시장에 몰아치고 있는데 한전의 적자를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것 때문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전이 우리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 갔으면 훨씬 이 꼴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죽으라고 세우고 북한 핵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지금 양산에서 풍산케 파양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대한민국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정권들이 자꾸 들어서는데 그건 이제 졌어요. 어차피 식민지였으니까 배합됐으니까. 근데 이기려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장점을 빨리 배워야 되는데 이 못난 이들은 거부하면서 몰래 따라하죠. 그런 꼴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를 영 풀지 못하고 뭐 일본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토착 외고라고 명분 좋게 떠들었는데 그게 이제 옳은 개소리라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툭툭 얘기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가 논문을 써서 조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 일본서 나왔을 때, 우리는 자꾸 이게 미국 전략이라 그러는데, 아베 총리하고 일본의 고노 외상이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시작은 아베가 했습니다. 아베가 1차 총리를 할 때 인도에 가서 그때 중국의 1대1로를 보면서 중국에 맞서는 게 인도이기도 하니까 그들은 인도양에 있고 일본은 태평양에 있으니까 인도-태평양 관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어쨌든 공산국가는 아니니까 서로 공통점, 반공이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치를 하자 하면서 가치 외교를 들고 나오죠. 가치를 특히 강조했던 거는 고노 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이 둘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만들고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일본에 가면서 그거 좋다 하고 수용하면서 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하나 더 붙이죠.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그래서 Free, Open, FOI, Indo-Pacific, FOIP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일이 공동으로 FOIP 전략을 만들어서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죽으라고 안 들어가죠. 그리고 신남방 정책, 이것도 제가 페이퍼를 써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K 컬처가 인기 좋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 관계를 맺고 하자. 그것이에요. 이 인도 태평양처럼 인태 전략처럼 외교안보 전략이 아닙니다. 그게 같다고 우기니까 미국이 그래도 한국을 내칠 수 없으니까 그래 비슷한 점을 찾아서 같이 가보자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문재인의 외교는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크게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물론 고민을 했어요. 김성한 안보실장이 발표했던 거 보게 되면은 뭐 한 5개월간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5월달인가요?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도 우리 전략을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좌파들은 민주주의만 얘기해요. 민주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요즘은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월남 파병할 때 군가 있죠. 맹호부대. 자유통일 위해서 그때는 반드시 자유통일입니다. 백마 부대 가도 백마는 간다. 그때 보게 되면
해병대 청령부대가도 자유.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고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거를 문재인 같은 좌파들이 둘을 섞기 위해서 자꾸 이 자유를 없애버리죠. 문재인 정권에서 뭐 교과서 만들 때 이 자유민주주의를 띄고 그냥 민주주의만 쓰자고 한 게 인민민주주의를 넣기 위한 그런 선수였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딱 자유란 가치를 집어넣습니다. 자유 위에서 평화. 자유를 하다 보면 무한경쟁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을 주고 그런 평화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먹고 사는 건 이 평등이 아닙니다. 어떻게 노력한 사람이 더 해야지. 자기의 노력한 거에 맞는 균등한 그렇게 해야지. 아이 빈둥빈둥 노는 놈이 똑같이 먹으면 어떻게 누가 안 되죠. 이 평화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주고 논 사람은 덜 주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번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서 자유, 평화, 번영인데 이걸 좌파들은 평화를 평등으로 갖고 우깁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 걸 뺏어갖고 나눠줘서 그럼 자기는 홍길동처럼 폼 잡고 집권을 하는 그래서 전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오래 집권하는 그런 못된 대표적으로 김정은 그 애비인 김정일 그 아버지인 김일성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본받고 싶어 하죠. 근데 딱 3대 비전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저도 이리저리 국제정치학 페이퍼를 쓰다 보니까 이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많은 투자를 해줬습니다. 이게 4대 중국에 대한 투자국이었어요. 그들의 엄청난 투자 덕택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어요. 그 후엔 유럽도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자기네가 생산한 거에 자기네가 소비하는 거는 50%? 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50%는 수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 공장은 자국 내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2배를 더 생산하는 거죠. 세계 공장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생산하니 얼마나 많아요. 수출이 안 되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공장이 됨으로 인해서 중국이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박정희 모델이죠. 그래서 이 계속 다른 나라가 사도록 자기네가 구축한 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 물건을 사게 하는 그게 중국의 1대1로 원 로드 원 벨트 스트래티지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스리랑카에 뭐 항구를 줘주고 거기에 너희 어느 특정 지역을 우리 해군 기지로 다 하고 뭐 캄보디아에 어떻게 하고 한반토다 항을 스리랑카에 줘줬는데 그건 완전히 실패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남아 서남아에 막 진출을 했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패권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옛날에는 남진하해, 중국이 차이나니까 진하해가 맞죠. 근데 요즘 남중국해라 그러대. 거기에 있는 섬들을 자기네 섬이라고 우기면서 원래 무인도는 그 군함이 통과할 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통과하지 못하게 영해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다 반발하죠. 결국은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폰업을 합니다. 폰업이 뭔가 하면 Free of Navigation Operation입니다. 항해의 자유작전. 그 중국이 막 주장하는 영해로 막 미국 구축함을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 권위가 무너지니까 미국하고 맞서면서 남중국해 위기가 벌어지면서 이 미중 대결이 시작된 거죠. 미북 간에 또 남북 간에 북핵 놓고 대결하는 것과 별도로 벌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미국 이상으로 우려를 했던 게 일본이었고 그래서 일본은 인도를 만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해서 추진했던 거고 거기에 미국이 참여하고 호주가 참여하면서 쿼드가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정권은 죽으라고 안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안보실장을 통해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만들었는데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도 뭐 나토 갔어도 중국을 팽창을 우려한다는 얘기하고 하더니만 툭툭툭 나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특정하지 않지만 힘을 근거로 현재 질서를 변경하지 말라.
그거는 전형적인 패권 국가죠.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 리커창이 뭐 북핵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것도 옳은 개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 앞서서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로 있어라라는 게 그들의 대한반도 전략 기본입니다. 그걸 위해서 쌍계 병행 쌍중단을 요구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조건문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거 문재인은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뭐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하지 말라라는 바른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대법원이 개입해갖고 징용 문제를 이상하게 꼬아놔 버렸거든요. 징용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꾸 뭐 떠들고 있는데 징용은 없습니다. 정신대가 있습니다. 정신대는 당시 일제에 병합돼 있을 때 이 조선 땅에서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뭐 서로 경쟁을 해서 갔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 갔던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 받지 못한 봉급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우리가 청구권 자금으로 돌려받아서 나라를 부흥시켰던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별도로 징용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법원서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하급법원서 부인되고 막 그랬었죠. 일본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걸 문재인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이 저렇게 일종의 똥을 싸놓은 건데 그걸 지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풀어가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단독으로 중국으로 맞서는 건 힘이 드는데 자기랑 경제력이 물론 인구가 우리가 일본의 반도 안 되니까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만한 맹방을 구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 더군다나 우리는 더 앞쪽에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니까 고맙죠. 이렇게 되면 기시다도 따라옵니다. 이 전략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했었죠. 박정희 사후 경제가 매우 어려울 때 바로 미국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돈을 받아갖고 그때 적자가 차관을 끌어오는 바람에 경제 모순을 해결하고 흑자 경제를 만들었잖아요. 일본하고 관계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축구할 때만 팍 터지게 싸우고 야구할 때만 죽어라고 싸우면 됩니다. UFC 할 때도 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한미일 관계는 공조로 가면 되고요. 중국을 어떻게 손볼 수 있느냐.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중국이 계속 강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홍콩을 일국 양자로 합병하고 대만을 흡수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지는데 거꾸로가 되면 우리가 기회가 오죠. 우리가 작은 나라로서 중국을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일본계 미국 교수인 스테판 다나파가 일본 동양의 구조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개화기 때 일본이 거대한 청나라, 그 다음에 막 개방이 들어간 중화민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쭉 분석해서 한 그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쳐들어가서 반 이상을 점령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중국의 반 이상을 일본이 먹고 일본이 지금 동아시아의 최대의 제국이 돼 있었겠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룰 줄 알면은 북한하고도 김정은 다루는 게 쉬워집니다. 통일도 쉬워지고. 되든 안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쪽으로 뚜벅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와 손잡고 시진핑에 맞설려고 하는 모습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오랜만에 마초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죠. 문재인 같은 사람 말고. 시진핑도 있고 푸틴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아베도 있었는데 우리는 다 말랑말랑한 지도자가 있어 좀 그랬었는데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요. 이 나라는 항상 보면 왔다 갔다 했어요. 아세안은요. 중국에 필요하면 중국에 갔다가 또 옛날에 시토 만들어서 미국 끌고 가면 갔다가 자기는 이익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1대1로 따라갔다가 분리하면 또 미국 붙고 한 건데 그 나라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성장이 못해요. 확실한 친미 국가인 싱가포르만 우뚝할 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요. 그 의리가 없잖아요. 의리가 없으면 국가든 사람이든 성장에 지독한 한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동남아 후원하면서 어차피 거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쪽에 와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걸로 가겠다.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국력을 쌓아줬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임이지만
이걸 하는 대통령이 나오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한국판 인태 전략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지금 가서 뭐 인태 전략을 흔들지 못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이렇게 아프리카 갔을 때 굶주리고 병든 아이 아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뭐 씹어대는데, 정말 할 말 없는 사람이죠. 토착 외국권을 꺼내고 뭐 그런 반일 노선만 떠내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이상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 외눈박이로 보지 마시고 한국이 큰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G7 국가가 되면 세계의 정책을 놓고 탁탁 장기를 체스 게임을 또 해야죠. 저는 그런 모습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긴 이야기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